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등 다양한 양자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핵과 무역 문제 등의 담판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어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최근 방북했던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상임위원장 선출과 특위 연장 안건을 다루기 위해 오늘 국회 본회의 개회를 추진합니다. 한국당은 특위위원장 재조정 등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도로 불법 점용 혐의로 재판 중인 사랑의 교회 행사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참석해 도로 점용을 계속 허가해주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허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박원순 시장도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합니다. 일본 오사카에 38개국 정상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지구촌의 명운을 건 여러 논의 결정들이 오갈 겁니다. 올해 G20은 그 어느 해보다도 유독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 양대 강국은 무역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일 것이고 또 북한 문제도 핵심 의제로 오릅니다.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외교전의 서막입니다. 현지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민영 특파원, 일단 오늘 일정부터 상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오찬을 겸한 디지털 경제 관련 회의를 시작으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막이 오릅니다. 저녁에는 아베 총리 주최의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폐막합니다. 개막에 하루 앞선 어제 오전에 인도 모디 총리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도 이곳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저녁 무렵 전용기편으로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모두 38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정상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자, 이 단체 행사 말고도 각국 정상들이 둘씩 따로 만나는 이 양자 외교도 치열하게 전개되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양자 회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막 전인 어제만 해도 한중 정상회담과 중일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개막일인 오늘부터 본격적인 양자 외교가 이뤄지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내일 오전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담판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기서 북한과 무역 문제에 대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세계 경제와 무역, 환경, 여성, 보건 등 8개 분야를 공식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아무래도 경제와 무역 분야인데요. 공동선언문에는 반보호무역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자유무역 촉진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사카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네, 이번 행사 기간에 아마 제일 분주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정상들과 줄줄이 양자회담 일정이 잡혀 있고 그게 끝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그 손님맞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사카에 도착하자마자 시진핑 주석과 곧바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거기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회의를 위해 오사카에 도착하자마자 열린 한중 정상회담. 관심은 시 주석이 전할 방북 내용이었습니다. 방북 결과를 지켜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주석이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은 대화를 통한 비핵화였습니다. 비핵화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싶다. 인내심을 유지해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밝혔다는 겁니다. 한국과 화해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대화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시 주석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며 외부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희망도 나타낸 겁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북미 친서 교환 등은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높였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간 조속한 대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도 3차 북미 회담을 지지한다며 북미 양측이 유연성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 해결을 회담 테이블에 올렸고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을 통해 대화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거듭 역설할 예정입니다. 오사카에서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오늘 모처럼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빠진 상태로 나머지 여야 4당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 정개특위, 연장 안건 등이 핵심인데 한국당은 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 몇 가지 합의 사안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또 한 번 갈등이 예상됩니다. 최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활동 기한이 이달 말 끝납니다. 주말을 빼면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반발 속에 법안 심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두 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추경이 급한 민주당은 특위 연장은 물론 예결위 구성까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생각입니다. 합의문에 의거해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의 선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두 특위 위원장이나 위원 구성이 잘못됐다며 위원수를 다시 배분하고 두 특위 중 하나의 위원장을 맡아야 특위를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하지 않는 이러한 국회 의사 일정을 잡는 것은 국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야 4당은 두 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상황이면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도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특위 시한을 감안하면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 문희상 의장 주재 회동에서 막판 담판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울산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대형 석유 운반선에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고 오전에는 정확한 유출량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밤사이 사건 사고 정리했습니다. 밤바다 위에 검은 기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울산 장생포 해안에 정박 중이던 190톤급 석유 운반선에서 벙커 CU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경은 바다에 400m가량 퍼져 있던 기름을 확인하고 3시간여 만에 긴급 방제 작업을 마쳤습니다. 같은 시각 울산의 신항 인근에서도 바다에 기름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유출량과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쯤 서해안고속도로 광명 IC 인근에서 감자를 싣고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0살 신모 씨 등 3명이 다치고 화물차에 실려있던 감자가 도로에 떨어져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을 바꾸다 사고를 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녕 IC 인근에서 17톤 화물차가 갓길 경계석을 넘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도 영월 평창강에서는 다슬기를 잡던 58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우리공화당이 오늘 새벽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들을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측에 통보한 철거 시한은 어제 오후 6시였고 이미 한참 시한이 지났습니다. 통보한 시한이 지난 만큼 서울시는 언제든 철거에 나설 분위기고 실제 경찰들과 철거 언제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화문 상황을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잦은 철거 시한으로 통보한 어제 오후 6시. 바로 그 시각 우리 공화당은 당원과 지지자 1000여 명을 모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새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구조물은 천막과 그늘막을 합쳐 10동까지 늘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서울시의 강제 철거 방침을 규탄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우리의 정당한 의사를 방해하고 저희들을 끌어내고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저희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서울시는 잦은 철거 시한이 지난 만큼 더 이상의 절차 없이 2차 행정 대집행, 철거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경찰에 광화문 광장 시설물 보호도 요청했습니다. 1차 행정 대집행 때처럼 철거 이후에 천막을 다시 치는 행위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흔히 민주주의에는 인용에 한계가 있다. 인내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민주주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2차 철거 방침을 고친 서울시는 경찰 용역업체와 협의를 거쳐 곧 철거 시점을 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안에 맞춰 천막을 일시 철거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오늘 새벽 잦은 철거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 특이하게도 도로 아래 지하 공간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서초구청이 허가를 내줬지만 이거 특혜다, 불법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이 도로 점용 허가를 영원히 계속해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이미 도로 점용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본인이 또 재판의 피고이기도 한데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 건지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희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새 예배당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당식이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은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있는 건물입니다. 서초동 대법원 사거리 근처 참나리길. 사랑의 교회는 이 도로 아래 지하 공간을 점유해 교회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도로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0년 서초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특혜 논란을 불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공시설도 아닌 교회가 영구적으로 공공용지인 도로에 사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헌당식에 참석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펴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년 전 시의회에서 서초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가 잘못됐다고 말했던 박원순 서울시장도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이 정말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 소송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서둘러 헌당식을 했다는 거는 사랑의 교회가 대법원의 무언의 압박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서초구청은 초대를 받아서 참석한 조 구청장이 덕담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개인 자격으로 헌당식에 참석했고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지난번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이 현역 의원 4명에게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첫 테이프는 그렇게 끊지만 이 사태로 고소고발된 의원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차후 줄 소환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폭력 사태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들 가운데 첫 출석 요구를 받은 의원은 4명입니다. 지난 4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간사가 최입의 의원으로 바뀌자 한국당 의원들이 최 의원 사무실로 몰려가 문을 소파로 막는 등 6시간 가까이 점거하며 최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았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제 방이에요. 여기. 제 방이고 제 방에서 제 부자가. 경찰은 우선 자유한국당 엄영수, 여상규, 정가균, 이양수 의원 4명에게 다음 달 4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의원 감금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모두 13명. 일단 증거 확보와 참고인 조사 등이 끝난 의원들부터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의원실은 아직 소환 통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소환된 대상자가 결론 보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국회 압박을 하는 거야.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모두 109명, 현직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입니다. 경찰은 한국당 의원 4명에 이어 사전조사가 마무리되는 순서대로 다른 의원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어제 날짜로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사용자 측 위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했기 때문인데요. 변진석 기자가 노사 간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 위원회는 노동계,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인데 사용자 측이 모두 불참한 겁니다. 거의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가 불가피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논의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저희의 공통된 사명이자 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어제 의결 정족수도 못 채우고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같은 시각 사용자 위원들은 따로 긴급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편을 든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아마 학습하지 않고 이만 같아요. 공익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회의하면은 결과는 뻔한 겁니다. 이들이 보이콧을 선언한 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측은 기업 규모별로 생산성과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합니다. 심의에 법적 시한을 넘겼지만 최저임금 확정 고시는 8월 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서둘러 다음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노사 모두 최저임금 최초안도 내놓지 못한 상황. 사용자 측이 돌아올지도 미지수여서 올해도 결정 과정에 많은 고비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24일 강도를 피하려다 크게 다친 한국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주 경찰은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7일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범인 검거를 위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여성이 정부 자문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공무 출장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홀로 있는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홀로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범행 닷새 만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에서는 건물 기둥을 타고 올라가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CCTV에 포착된 이들의 범행 현장을 우한솔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새벽 1시, 홀로 가던 여성의 팔을 마주오던 남성이 갑자기 붙잡습니다. 여성이 이리저리 팔을 빼보려 하지만 남성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여성을 강하게 끌어당겨 허리를 감싸고는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남성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하려다 여성이 강하게 반발하며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탐문 끝에 범행 전 인근 노래방에서 남성이 결제한 내역을 찾아 추적에 나섰고 닷새 만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달아난 28살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노래방에 들어갔던 거 확인하고 계속 인적사항 추적을 하고 통신수사 병행해서 최종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광주에서도 건물 기둥을 타고 올라가 2층에 홀로 사는 여성의 방에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인기척에 잠이 깬 여성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도망갔다가 CCTV를 보고 추적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확인 결과 이 남성은 피해 여성과 같은 건물에 사는 29살 유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저도 창문을 잘 못 열어요.
앞에 또 누가 쳐다보고 있는 기분도 들고 겁이 많은 편이라서 저도. 홀로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잇따르면서 여성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최근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복면을 쓴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났는데 이 범인을 목격해서 신고한 것도 시민이었고 추격 끝에 붙잡은 것도 또 다른 시민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활약상은 오현태 기자가 전합니다. 연두색 옷을 입은 김영명 씨가 친구와 함께 걸어갑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검정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뛰어옵니다. 그 뒤에선 경찰이 시민에게 남성을 잡아달라며 소리치는 상황. 이를 목격한 김 씨는 남성을 쫓기 시작합니다. 200m가량 이어진 추격 전 온 힘을 다해 달린 김 씨는 남성을 따라잡아 붙잡더니 뒤에서 끌어안습니다. 경찰관이 뛰어오는 걸 보고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뛰어가서 잡았던 것 같아요. 붙잡힌 남성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28살 곽모 씨였습니다. 지난 20일 범행 직후 달아났던 곽 씨는 하루 만인 21일 경기도 수원시에 나타났습니다. 그거 아니야? 마스크. 보안업체 직원 최태호 씨는 퇴근길에 곽 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딸을 키우고 있어 성폭력 사건 보도를 유심히 본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휴대폰으로 이제 그 뉴스에 나온 복장을 확인하고 이제 범죄자가 맞구나 하고 바로 112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추격 전에 적극 뛰어든 김영명 씨는 올해 초 군복무를 마치고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검거했을 때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뿌듯함 때문에 제일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경찰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김 씨와 최 씨를 우리 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분들이죠. 이른바 송송 커플로 불리던 송중기, 송혜교 씨가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한류 스타였던 만큼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2016년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 송중기, 송혜교 씨. 드라마가 끝난 뒤 2017년 열애와 결혼 소식을 깜짝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한류 스타 부부로 큰 사랑을 받아온 두 사람이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송중기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송중기 씨는 입장문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송혜교 씨 소속사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류 스타 부부의 이혼 소식에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종일 관련 보도가 쏟아졌고 누리꾼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혼 사유를 놓고 악성 소문과 댓글이 퍼지자 송중기, 송혜교 씨 측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후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사항이 원만하게 정리되면 한 달 안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 춘천 3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 충북과 영남 내륙 지역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낮 동안 중부 내륙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경북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4.2도, 안동 21.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원주 29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대구 29도로 기온 자체는 어제보다 낮겠지만 습도가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가상화폐 열풍을 탄 대규모 사기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거래소를 차리고 고객들의 돈과 비트코인을 끌어모아 실제로 거래를 중개하는 척 했지만 다 가짜였습니다. 그냥 그 돈을 다 꿀꺽 빼돌린 채 거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조작했고 그 피해 금액이 470억 원대에 이릅니다. 정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이하비트의 홈페이지입니다. 해킹 시도 때문에 거래를 잠정 중단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업체 대표 52살 이모 씨는 애초부터 고객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거래소를 차렸습니다. 고객들을 속이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유명 거래소의 시세창을 이하비트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고객이 주문을 하면 실제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구매된 것처럼 전산상으로 표시했고 고객들의 돈은 빼돌렸습니다. 이 씨는 나아가 법인 고객들이 대량으로 맡긴 비트코인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고객 돈이 330억 원, 비트코인도 14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 씨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생활비나 가상화폐를 사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방 집어 던지고 싸우는 건 봤는데 그냥 그렇구나. 얼마 안 있다가 그러고 나서 또 나간 거. 집 옮기는 것까지 봤어요. 그것도 몇 개월 전이죠. 이하비트는 수수료가 없다고 홍보해 3만 명이 넘는 고객을 끌어모은 국내 10위권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나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 씨가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5G 시대가 개막했다지만 통신 속도는 영 선전만 못하다는 게 이용자들의 불만입니다. 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시쳇말로 오지 통신이라서 오지게 안 터지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의 경기. 6회 초가 끝나자 막간 행사가 진행됩니다. LG전자 스마트폰 V50으로 이통3사 5G 속도를 측정해 공개합니다. LG U+의 5G 속도가 경쟁사보다 2배 빠르게 나왔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U+는 얼마를 기록했을까요? 641을 기록했습니다. 속도 1위를 내세운 LG U+ 광고에 경쟁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측정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KT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속도 측정 앱인 벤치비 측정 방식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정 제품 하나만으로 속도를 측정한 것도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종류, 사용자 위치나 시간에 따라서 속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속도 마케팅은 자제해야 할. SK텔레콤도 자사 속도가 더 빠른 곳이 많다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LG U+는 3사 5G 속도를 공개 검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속도 품질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통3사 공개 검증이라는 방법을. 저마다 1위라는 이통사 간 신경전을 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부족한 망을 확충해 어디서든 잘 터지게 하는 게 우선이란 지적입니다. 이통3사가 자랑했던 5G 최고 속도는 20Gbps. 실제 속도는 1Gbps도 안 되는 곳이 많아 최대 속도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아직 7, 8월 한여름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폭염에 시달리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선 기온이 40도를 넘어섰고 프랑스 역시 1947년 이래 최악의 폭염이 닥쳤습니다. 이 기세라면 올여름 5천 명이 숨질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고 유럽 곳곳의 학교들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따갑도록 내리쬐는 땡볕. 연신 물을 마셔대지만 갈증은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평소 관광객으로 붐비는 파리 몽마르트 언덕은 더위에 한산하기까지 합니다. Et de l'ambiance qui est fort sympathique parce qu'il n'y a personne. Les touristes ont déserté avec la chaleur, donc c'est plutôt sympa. 최근 유럽 대륙 전역에 걸쳐 폭염의 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선 히트웨이브, 즉 열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선 기온이 42도까지 치솟으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Pues el ventilador, el aire acondicionado, si no, no duermo, no duermo. O sea, yo duermo porque estoy muy cansada, pero no es que es imposible dormir. 6월 기준으로는 프랑스의 경우 1947년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될 전망이고 각국의 기상당국도 6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폭염 때문에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선 3명이 숨졌고 최악의 경우 올여름 5천 명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Il ne faut pas se leurrer, des vagues de chaleur intenses, même si l'on prend énormément de précautions chez des personnes très fragiles ou malades, peut entraîner des morts prématurées. 유럽 각국 학교에선 휴교령이 내려지고 직장에서도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분수대나 물안개 시설을 가동해 도심 열기를 조금이라도 식히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낮 기온이 30도 넘게 올라갔던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던 독일 메르켈 총리 몸을 심하게 떨고 있는데요. 실내로 들어간 뒤에 일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했지만 9일 만에 또 떨림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자세를 여러 번 고쳐봐도 떨림은 계속됐는데요. 물을 건네받았지만 마시진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행사 뒤에 메르켈 총리에게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유학 중인 29살의 호주인 알렉 시글리가 연락 두절됐는데 일각에선 체포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ABC 방송은 이번 주 초 친구들이 시글리가 실종됐다고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VOA 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시글리가 지난 24일 또는 25일에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외무통상부는 시글리의 상황을 파악 중이라면서도 북한 당국에 체포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뒤에는 북한군을 교란시키기 위해 낙동강 전선에서 동시 실시됐던 장사 상륙작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전이었지만 그 공훈만큼은 못지 않았고 특히 병력 수송을 맡았던 민간 선원들이 여러 명 전사했습니다. 이번에 뒤늦게 69년 만에 그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성영희 기자가 그 숨은 영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인천 상륙작전 당일 경북 영덕군 장사리에서는 또 하나의 상륙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장사 상륙작전입니다. 민간 선박 문산호가 학도병 유격대의 수송을 맡았고 장사 해안에 상륙해 북한군 보급로 차단에 성공했습니다. 학도병 130여 명과 함께 목숨을 잃었지만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역사에서 잊혔던 10명의 문산호 선원들. 긴 세월이 지나 이들에게도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훈장증, 해군본부 기사, 4급, 고, 이수용. 선원들의 공로가 인정되기까지는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집념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문산호와 함께 작전을 펼쳤던 최 대령은 7년 전부터 이들의 기록을 찾아다녔고 결국 2016년 해군 문서구에서 복무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전투에서 나라 위해 죽은 자 끝까지 국가가 잊어버리지 않고 찾습니다. 제 무거운 사명을 인간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할 일을 다 마쳤다는 유가족들은 늦게나마 전해받은 훈장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갖다가 회복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오늘이 제일 기쁜 날 같습니다. 지난해 황제중 선장에 이어 올해 선원 모두에게 전해진 무공훈장. 군번도 없이 참전해 장렬하게 전사한 문산호 선원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69년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3년 전에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중에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실존했던 효명세자인데 그의 삶과 특히 문화예술에서 남긴 성취를 만나볼 수 있는 유물 전시회가 열립니다. 김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 23대 임금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 조선의 앞날을 빛내 다양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애틋한 사랑이 공감을 얻으면서 주인공 효명세자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9m에 이르는 대형 스크린 위로 효명세자가 머물던 창덕궁이 펼쳐지고 효명이 순조를 대신해 정사를 돌보던 공간 중희당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림 곳곳에 효명세자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바쁜 국정을 보는 와중에도 어떤 문의해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냈고 그러한 자의식이 이 동벌도에도 대리청정 기간에 효명은 궁중잔치를 열어 왕실의 권위를 확립하고자 했고 궁중무용과 음악 창작을 주도할 정도로 예술적 재능도 남달랐습니다. 20회 남짓 짧은 생애를 살다 간 그에게 고종은 대한제국을 건립하며 익황제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왕은 비록 못됐지만 이제 사후에 왕이 되고 황제가 되시면서 후대 왕들에게 끊임없이 어부와 어책, 덕을 기리는 어부와 어책을 받으셨어요. 정조를 잇는 또 한 명의 문예군주가 되고자 했던 효명세자의 삶을 110여 점에 이르는 유물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수도권 수산물 유통의 거점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새로 지은 건물로의 이전을 놓고 구시장을 여전히 점유 중인 상인들과 소유권자인 수협 측의 갈등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제로 7번째 구시장 명도 집행을 하면서 또다시 충돌했는데요.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 한쪽에 상인들과 법원 집행 인력들이 한데 엉켜 있습니다. 다른 쪽에선 물건을 빼내려는 집행 인력과 상인들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7차 명도 집행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0일 6차 명도 집행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양측이 충돌하면서 상인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협 측은 이번 집행으로 구시장 내 점포 10곳을 추가로 폐쇄하고 2시간여 만에 집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구시장에 남은 점포는 107곳입니다. 수협 측은 이달 말까지 구시장 상인 50여 명이 신시장으로 입주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남은 점포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구시장 상인들은 이번 집행이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진 불법 행위라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후한 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폐쇄하고 새 시장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수협 측과 비싸진 임대료와 좁아진 자리 때문에 이전을 거부하고 옛 시장에 남은 상인들과의 갈등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지난달에는 구시장 상인의 차를 해머로 부순 수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고 6차 명도 집행 당시 수협 직원들에게 끓는 해장국을 뿌린 상인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수협 측이 이달 말까지 신시장 입주를 거부하는 상인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구시장 상인들과의 충돌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2달 전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였던 안인득이 아파트에서 방화 살인 범죄를 저질렀죠. 당시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도 마지막까지 주민들을 대피시킨 용감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었는데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던 이 20대 수습 직원이 이제는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윤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불이 난 아파트 건물 계단으로 황급히 뛰어 올라갑니다. 20여 분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왔을 때는 온몸에 흥건히 피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2달 전 일어난 아파트 방화살인 참사 당시 범행 현장에 뛰어들어 마지막까지 주민들을 구조하고 대피시켰던 정현섭 씨입니다. 계단에서 피의자 안인득을 맞닥뜨렸고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피가 쏟아졌지만 경찰 구조대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주민들 대피와 병원 이송 작업을 도왔습니다. 도망가고 싶다는 느낌 딱 드는데 밑에서 이제 딸이 찔렸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흉기에 찔린 후유증으로 잇몸과 턱이 내려앉았고 얼굴 신경 절반이 마비되는 등 전치 20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힘들게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 전 겨우 업무에 복귀했지만 범행 현장 근처만 가면 악몽 같은 트라우마 증세가 생겨 다시 무급 휴가를 써야 했습니다. 견디고 싶어도 이게 안 견뎌요. 자기가 반응해버리니까 몸이 경직되면서 몸이 아파오더라고요. 근육통도 오고. 목숨 걸고 주민들을 구조했던 정 씨는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자신의 빈자리엔 이미 새로운 직원이 뽑혔고 계약직인 정 씨는 되돌아갈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많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가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2달간 못 받은 월급 대신 일부 위로금과 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안면 성형 등 추가 치료 비용은 이제 자비로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학생들의 직업 체험을 위해 청소년 수련 시설을 찾은 한 교회의 인솔자가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어린이와 말을 주고받다 손으로 밀쳐냅니다. 뒤로 밀린 어린이가 여성의 팔을 치자 순식간에 책상에 눕혀 목을 조릅니다. 저항하는 어린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폭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은 뒤에야 상황은 끝이 납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직업 체험을 위해 전남 곡성의 한 수련시설을 찾은 대전의 한 교회 인솔자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를 폭행했습니다. 누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이제 거기 인솔 교사분이 계셨고 팔을 이렇게 휘저고 계셨는데 이게 좀 굉장히 컸어요. 이곳이 실제 폭행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센터 직원들은 이 방 CCTV 전체를 확인해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 체벌이었고 담당자도 알고 계시니까 딱히 내가 할 일은 없겠구나 싶었는데 나중에서 CCTV 보는데 이거는 교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회 관계자는 사건 당일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했다는 이유로 CCTV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아이가 인솔교사에게 대들고 때리기까지 해 훈육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고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곡성경찰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비무장지대한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 5G망이 구축됐습니다.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논밭에 물과 비료를 주고 학교는 가상체험으로 수업을 하는 등 5G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최전방 접경 마을에까지 불고 있는 스마트 기술 바람을 홍화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무장지대 DMZ 안에 있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 농민이 스마트폰의 버튼을 누르자 밭에 물과 비료가 분사됩니다. 설치된 센서는 땅의 습도와 영양 상태를 스마트폰을 통해 농민에게 알립니다. 이 지역 특성상 어디 영농지를 나가거나 할 때 군인이랑 같이 에스코트 해가지고 동료에 같이 다니는데요. 집에서 다니지 않고 직접 이제 제어도 하고 물도 주고 약도 주고 하니까 훨씬 생활에 시간적 여유도 많이. 5G망이 구축되면서 가능해진 스마트 농업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이 5G망을 통해 밭의 스프링클러와 센서, 양 방향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2km 떨어진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려 논에 공급하는 공동 양수장입니다. 이 스마트폰 관정 시스템을 통해서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폭염경보 발령 중. 안방에 설치된 LED 등에서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LED 등에 스피커가 내장돼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이 비상 호출을 하면 관제센터에 곧바로 알려줍니다. 노약자분이 계셨을 때 아프셨을 때 그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저한테 그 문자로 연결이 돼서 문자로 집에서 보내면은 이게 음성으로 변환돼서 각 가정에다. 교실에서는 원격 라이브 방송과 가상 체험으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유의 마을을 비롯해 울릉도와 독도, 마라도 등 우리 국토의 끝단에 우선적으로 5G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수월한 출근길 되고 있으며 오후부턴 주말 나들이 등으로 이동 차량이 늘어날 텐데요. 미리 우회도로와 교통정보 확인하시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 성산대교에서 신정교까지와 고척교에서 금천교 이후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으며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남교와 연희램프 부근 간간히 서행하는 외에는 대부분 구간 수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곽 쪽으로 잠원에서 반포 IC 사이와 반대 도심 방향 양재에서 서초 IC 사이 속도 떨어지며 세검정길 신형3거리에서 상명대 앞 3거리 사이 이따금씩 서행했지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 밖에 도심권 종로와 을지로 일대 대부분 구간 소통 원활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서울역 광장 앞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규모가 큰 집회 후 세종로 방향으로 3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변 혼잡이 예상되니 근처 지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부고속도로 서초 IC에서 양재 IC 사이 양재청교 인근의 도로 개설 공사로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오사카 G20 회의가 오늘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사카에 도착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최근 시 주석의 방북 결과를 청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자리였습니다. 내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회의를 마치고 방한합니다. 이틀간 3차 북미 회담 재개를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중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추가 시설의 폐기를 요구한 미국 측의 하노이 주장과는 다소간의 시각차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이 검증하에 전면 폐기된다면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전제로 회담 재개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의 실무 협상 수용도 촉구했습니다. 비건 미국 측 북한 특별대표가 어제 방한한 만큼 북미 간의 실무 협상 재개 여부도 관심입니다. 북미 정상 간의 호의적인 친서 교환으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성숙한 만큼 실무 협상으로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는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안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얘기할지도 모른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는 비건 대표를 통한 소통을 의미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역시 북미 간 실무 협상을 통한 양측 간 입장 확인이 급선무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우리 측의 중재도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재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미가 우선이긴 하지만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한 이해 또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고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 춘천 30도 예상됩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 충북과 경북 내륙 지역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겠습니다. 또 낮 동안 중부 내륙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새벽에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비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경북 내륙 지역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2도, 대구 21.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전 28도, 광주와 대구 29도, 원주 29도로 어제보다 기온은 낮겠지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고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에 전해드린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